이 소피스트 철학의 그 방법론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간단하게 상대주의하고 경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험과 감각을 중시하는 철학이라는 면에서 제가 이제 경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철학적 방법론으로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상대주의 철학이 등장하는 배경이 그 힐스베르거 책에 보면은, 고대에 있어서의 노모스는 신들과 인간들을 기한 없이 그리고 어디서나 속박하는 가장 거룩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누가 막 소리를 지르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과 법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노모스는 영원하지도 않고 보편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노모스는 규약에 의해 생겨나며 합의에 의해서 존속된다. 그래서 이 노모스는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다는 것이다. 이 노모스라는 게 법이죠, 법. 법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게 거의 절대적이죠. 이게 거의 신과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소피스트들은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 법들이라는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게 없고 상대적이라는 거를 이제 이 소피스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대주의 철학이 나타난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커퍼드의 경우에 소피스트와 철학자는 그들이 관계했던 대상에 있어서 그리고 그 방법들에 있어서 다르다. 그들의 방법은 연역적이거나 물리적 세계의 최초의 기원 또는 가정된 제1원리에 의존하기보다는 경험적이었고 체험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소피스트들이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만물 이전, 여기 올라가야겠네요. 그래서 그 사상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상대주의 철학을 펼쳤는데, 반면에 이제 그 파르메니데스의 그 존재론은 거부했죠. 그러니까 변화와 생성을 주장하는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계승했지만, 그 변화와 생성을 거부하는 파르메니데스는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 상대주의 철학도, 이게 상대주의 철학은 어디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변화와 생성을 인정하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헤라클레이토스를 이어받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커퍼드는 파르메니데스 자신은 그가 현상계의 실제성을 부인하고자 했기에 소피스트 중에서 그의 추종자가 없었다. 소피스트들에게는 오히려 현상계가 출발점이었으며, 이 현상계는 전체 실제를 구성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유일하게 가능한 인식의 대상이었다. 프로타고라스는 실제로 자연계를 흐름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 흐름은 흘러 방출되는데 소실된 것은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것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다시 채워진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이 언어학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소피스트들이 파르메니데스의 그 철학을 다 거부한 건 아니에요. 소피스트들이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흐름의 철학을 이어받긴 했는데, 이 파르메니데스의 그
변화와 생성을 부정하는 존재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이게 파르메이데스의 철학을 다 거부한 건 아니고, 그 사유가 현실의 존재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사유뿐만 아니라 말, 로고스죠. 즉 언어도 실제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언어가 현실의 사물에 대응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름과 사물 간에 1대1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물이 현실에 있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커퍼드는 기원전 6세기 후반 아테네에서 삶의 몇 가지 특징적 면모들은 당시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한 것이 실제 경우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였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이 치중한 언어학에서 이제 고르기아스의 경우를 보면은, 고르기아스는 말, 즉 로고스와 대상, 실제죠, 사이에 근본적인 희면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커퍼드는 고르기아스에 따르면 말은 자신 밖에 있는 실제를, 그것이 그런대로 그 자신 안에서 재생하는데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말이 실제를 충실하게 재생한다고 주장하는 그 정도만큼 그것은 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썼어요. 뭐 이런 점은 누구나 느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이 말로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죠. 예외적으로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 사기꾼이야. 특히 이제 이 반도국의 사기꾼이 많대요. 한국 같은, 이탈리아 같은, 또 그리스도 반도국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이 속임수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동양에서도 그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 사람들을 경계했죠. 동서양 모두 고대에는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을 경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 안 치고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성인이죠, 성인. 고르기아스가 이 말은 실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기만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 제일 유명한 그의 단편 3을 보면은 아무것도 있지 않다, 만약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더라도 남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 이 고르기아스의 가장 유명한 말인데, 진짜 멋있는 말이죠, 이제. 전에는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이 저는 소피스트들 중에 제일 멋있는 말로 봤는데, 이번에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고르기아스가 더 멋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그냥 이때까지 기존의 철학자들은 이 말을 굉장히 뭐 농담으로 아주 우습게 여겼는데, 지금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번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아무것도 있지 않다, 이거는 이제 파르메이데스의 존재론을 정면으로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게. 파르메이데스는 존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비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예 고르기아스는 이제 존재 자체가 없고 다 비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만약에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실제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근대 철학 용어로 이제 물 자체의 인식 가능성을 묻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인식의 결과인 관념이 실제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르기아스는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인식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파르메이데스에서 유래된 그 관념 철학의 한계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만약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더라도 남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 이건 이제 언어와 실제 간의 어떤 근본적인 괴리, 그러니까 말이 속임수라는 그 고르기아스의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래서 고르기아스가 그 헬레나 찬양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말의 무한한 힘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헬렌의 찬양 그 10번을 보면은, 10번 문장을 보면은, 말들을 이용하는 신들린 주문들은 쾌락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물리칩니다. 영혼의 의견과 함께 어울리면서 주문의 힘은 마법으로 영혼을 홀리고 설득해내고 바꾸어 놓으니까요. 마법과 주술의 이중적 기술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는 이제 말이 주술적인 힘을 가지긴 하지만 반면에 그만큼 이제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 4월에 그 여의도 윤중로 벚꽃놀이에 갔을 때 주장한 그 세계의 주술적인 구조를 얘기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저도 말이 있다고 했죠. 말대로 간다고. 그런 면에서 고르기아스도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근데 이 고르기아스의 철학이 굉장히 그 심오한 철학인데, 이걸 이제 그 이후에 학자들이, 특히 이제 근대 이후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말장난으로 취급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제가 얘기한 세계 주술적인 구조를 은폐하기 위한, 이게 굉장히 조직적인 음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는 이 모텔에서 잤어요. 혼자. 그래도 모텔이 이게 45,000원에 있는데, 객실도 크고 여기 목욕탕도 넓어요. 목욕탕도 넓고 널찍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바다가 다 보여요 지금. 여기 지금 대항한 공원 내일 맨발 걷기 하려고 왔는데, 야, 이 지금 대항암 쪽 바로 옆이에요. 조금만 걸어가면 맨발 걷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테레비가 소리밖에 안 나와요. 테레비가 소리밖에 안 나오고, 그래도 컴퓨터도 있고 뭐 냉장고, 뭐 소독기도 있고, 없는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 칫솔 치약, 여기 뭐 칫솔 치약 다 있고, 콘돔에 러브젤에 다 있는데 나한테는 쓸모가 없다는 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테레비 소리가 안 나는 거 빼놓고. 근데 문제가, 어제 그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촬영하다가, 이게 어제 고프로가 다운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배터리를 빼서 전원을 끄고 다시 끼고서 이제 켜고 해야 되는데, 이게 둘러 빠지는 거예요. 배터리 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이게 끼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촬영 중단하고 포항에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여기 울산에 와서 여기 이제 오늘 숙박했는데, 오늘 요거 어떻게 모텔 주인한테 손톱깎이 달라 그래가지고 요걸로 빼보려고요. 여기가 제가 묵었던 모텔이에요. 이게 뭐 모텔 모나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저쪽에 왼쪽에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고프로를 못 쓰고 지금 캐논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습니다. 이게 캐논 카메라를 쓰면은 이게 흔들림이 심하고, 또 이게 바람 마찰음 때문에 이게 사운드 녹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캐논이 이게 캐논으로 촬영하니까 이게 흔들림이 심하고, 이게 지금 자동 촬영 모드로 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이 자식이 초점하고 노출을 못 맞춰요 또. 이 캐논 카메라 약점이죠. 이거 고질적인 약점이죠. 자동 노출 자동 초점 못 잡는 거. 계속 지 혼자 잡고 있네. 차라리 수동으로 하는 게 낫겠다. 수동으로 바꿨어요. 차라리 수동으로 하니까 초점도 초점 멀리 해놓고 그냥 어차피 원거리 찍을 거니까 흔들리는 건 여전히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가 일산해수욕장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했던 내용에 이어서 다시 하자면, 여기가 일산해수욕장이에요. 바닷물도 엄청 맑아요. 저쪽으로 해변으로는 길이 없고 위로 올라가야지 데크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걷지 말고 이렇게 서서 이 좋은 풍경 보여주면서 그냥 얘기해야겠어요. 그 소피스들이 이 언어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어 철학을 전개했다고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소피스트가 전에 전 시간에 얘기한 고르기아스하고 프로디코스예요. 프로디코스는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제자인데, 이 소크라테스도 그 플라톤 대화편에서 프로디코스한테 배웠다는 말을 하죠. 그때 이제 반문화를 주고 배웠다 그러는데, 반문하면 이제 50드라크마예요. 1드라크마가 노동자 1당이니까 한 10만원으로 치면 한 500만원이죠.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는 만 드라크마 10억을 받았다는데, 프로디코스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근데 뭐 500만원이면 적진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나 프로타고라스는 평생에 걸쳐서 10억을 받은 거고, 프로디코스는 뭐 단기간이겠죠. 단기간. 그래서 이 소피스들이 말이 지각된 실체를 제대로 나타내려면 이름이 올바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이제 프로디코스가 디아이레시스라고, 이건 이제 이름들의 나눔이란 뜻인데, 이 이름이 올바라야 된다는 걸 추구하면서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 프로디코스는 뭐 X와 Y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해서 이름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이제 올바른 이름을 찾았다 그래요. 이거 들으면은 이 소시르 언어학하고 비슷하죠. 소시르 언어학이 나중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폭제가 되는데, 그리고 구조주의하고 이 소시르 언어학에서 이제 단어들의 의미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하고 차이에서 나온다 그러죠. 이 단어들의 차이가 이제 어떤 구조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구조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치킨은 이제 영어에서는 원래 닭인데 우리나라의 닭과 같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 치킨이 음식이 돼 버렸죠. 그래서 닭이라는 말도 있고 치킨이란 말도 둘 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의미는 원래 똑같은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차이가 나죠. 치킨은 이게 음식으로 먹으니까 프라이드 치킨으로 해가지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먹는 치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틀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언어가 사용될 때 그 다른 단어하고 차이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게 이제 소시르 언어학이죠. 이거를 이제 벌써 2500년 전에 소피스트들이 벌써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치킨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 저기 서울대 가가지고 히라바하고 라틴어 공부를 하는데 끝나고 이제 가끔 치맥을 먹으러 가요. 좀 풍경을 바꿔서 얘기하죠. 근데 치맥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저는 그 양념구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역시 고기는 구워야 맛이에요, 이게. 인원시장 근처에, 낙성대 인원시장 근처에 양념구이집이 있는데 거기 몇 번 가서 먹었는데 양념구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맥주 안주 하면 이게 또 골뱅이가 또 대표적이죠. 골뱅이 하면 을지로 골뱅이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한번 그 을지로에 가서 골뱅이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이제 슈퍼에서 주인이 이렇게 맥주를 사면은 맥주 안주로 이렇게 골뱅이를 묻혀주는데 그게 한 5,000원인가 밖에 안 돼요. 되게 싼데 거기다가 파를 이렇게 잘게 썰어 가지고 삼겹살 먹을 때 얹혀 먹는 파 있죠. 그거를 거의 뭐 한 대야 정도 썰어 줘요. 거기다가 이제 골뱅이하고 양념을 묻혀 가지고 주는데 그때 딱 한 번 먹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맛을 다시 보려고 을지로 갔을 때 한번 을지로 골뱅이라는 간판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파를 많이 안 썰어주고 양념을 제대로 묻힐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만 을지로 골뱅이지 옛날 을지로 골뱅이 맛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을지로가 또 이게 노가리 골목이 뜨고 있죠 지금. 요즘 그 한여름에 그 밤에 가면은 그냥 그 골목이 온통 그 을지로 노가리, 거기에 손님이 막 골목이 꽉 찼더라고요. 아주 주로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젊은 애들의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외국인들도 많고 거의 뭐 관광 명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그거 보고 한번 거기 가서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뭐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죠. 대양항공원 가려면 여기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까 그 저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데크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올라오면 여기 안내판이 나와요. 이렇게 계단 올라와서 좀만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왼쪽 길로 가면 돼요. 왼쪽 길로 가야 돼요. 여기도 길이 좋아요. 길이 상당히 좋네. 여기 맨발 걷기 해도 되는데, 여기 휴게소가 나오고, 여기 길로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 이제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바닷물빛이 옥빛이에요. 이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 사건적 존재는 부분적으로 차이에서 온다 그래요. 들레즈도 그 차이와 반복이란 책이 있죠. 1968년에 쓴 책인데, 모든 정체성이 동일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서 나온다고 보는 점에서 프로디코스와 유사하다. 그리고 데리다도 이제 차이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죠. 불어로 디페랑스라고. 이게 말의 의미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연기된다. 그 차이와 연기를 합쳐가지고 차이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단어의 의미를 찾으려면 그걸 이제 사전에서 찾으면 사전에서 또 설명을 하죠.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죠. 그게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죠. 한 단어 설명하는데 다른 단어 10개는 쓰죠. 거기서 이제 의미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또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 10단어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의미가 명확해지지가 않죠. 그 10단어도 또 일일이 다 찾아봐야죠.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사전에서도 한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럼 연쇄적으로 그 무한한 그 단어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충은 정해지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계속 이렇게 연기된다, 이런 뜻에서 차이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프로디코스의 차이 개념을 소실 언어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다 울거먹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소피스트 철학을 아주 깨알같이 다 울거먹으면서 소피스트들은 또 매도해요. 양심불량이죠, 이게. 사기고. 철학이 이게 엉터리라는 걸 증명하는 얘기죠, 이게. 근데 반면에 이제 플라톤은 프로디코스하고 틀리게 이 차이를 통해서 말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X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 X가 무엇이냐, 그것의 본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동일성, 그것이 본성을 유지하는 그 동일성에서 그 의미를 찾았고, 그게 바로 이제 이데아였죠. 여기 출렁다리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입장료 내야 돼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입장료 안 내도 된대. 이게 출렁다리인데, 전에는 입장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료네요. 이 소피스트들 사이에 이름의 올바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 크라틸로스에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 히라버로 오노마인데, 이게 이름이란 뜻도 있고 낱말이란 뜻도 있어가지고 이게 꼭 명사를 지칭하진 않아요. 여기 크라틸로스에서 이제 이 크라틸로스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죠. 전 시간에 같은 강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름이란 거는 있는 것들 각각에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름은 합이나 동의에 따라 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본성에 따라 붙여진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 그 사물의 본성을 나타내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라틸로스는 모든 이름에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설에 따라 흐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반해 가지고 헤르모게네스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름은 그냥 짓기 나름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합의하고 동의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그 사물에 뭐 본성이나 본질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헤르모게네스라는 사람은 칼리아스라는 사람의 동생인데, 이 칼리아스가 그 아테네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이 소피스트를 지원하느라고 재산을 탕진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재산 탕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소피스트들이 매도당했지만은 앞으로는 소피스트들이 제 위치를 찾고 그들의 철학이 재조명 될 것 같아요. 요즘도.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소피스트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커퍼드 책도 이제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입장은 이 크라틸로스 편도 아니고 헤르모게네스 편도 아니에요. 그 중간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크라틸로스한테 동의해 가지고 그 히라버 자음 로가 있죠. 로가 이게 발음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요동한다는 이유로 이 로가 들어간 단어가 운동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설에 따라서 모든 것은 흐르니까, 모든 것은 운동하니까 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의 예로 소크라테스가 레인, 흐르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 트로모스, 떨림, 트레케인, 달리다, 이런 운동의 의미가 들어간 이런 단어들 의미를, 이런 단어 예를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크라틸로스는 이름을 알면 그 이름 안에 사물의 본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물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처음에는 동의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름을 최초로 붙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사물에 대해서 알고 이름을 붙였냐? 이름이 없었으니까 최초. 이름이 없었을 때는 사물에 대해서 알 길이 없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피니까 이제 크라티로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헤르모게네스의 그 규약주의로 돌아서는데, 이것도 이제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이름은 사물 자체, 즉 형상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이데아설이 되는 거죠. 형상이란 게 이제 이데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올바른 암은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데아를 통해서 가능하고, 올바른 이름은 이데아를 모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커퍼드는 대화편 크라틸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이름의 올바름은 명명된 것들의 본성을 지시하는 기능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문제되고 있는 사물을 모방하는 과정에 의해 이름들이 그것을 지시하는 작업을 한다고 추정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출렁다리 건너왔는데 하나도 안 출렁대요. 별로 이렇게 무섭지도 않고, 근데 길어가지고, 엄청 길어가지고 이게 길어서 힘드네요. 출렁다리 건너면 이런 전망대가 나와요. 저쪽에 왼쪽에 출렁다리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전망이 쫙 펼쳐지죠. 이 커퍼드는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인식적으로
믿을만 하지 못한데 그것들이 어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의미 있는 대화에서 그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들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플라톤의 해결은 언어를 버리는 것도 경험계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플라톤적 형상들의 세계라는 제3의 세계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응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데아라는 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스승이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비난한 그런 세계를 이제 플라톤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에서 이름은 그 대상의 의미를 담을 수 없으므로 플라톤은 변화하지 않고 생성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데아가 의미를 가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이름 논쟁이 이제 중세 보편 논쟁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삼일체 논쟁도 그렇고, 그리고 그 루터와 쯔빙글리 간의 그 성찬식 논쟁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소피스트들이 올바른 이름 논쟁에서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계속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붕어빵 논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이름 논쟁에서 그 헤르모게네스가 주장한 규약주의는 이름은 그러니까 합의와 동의에 따라 붙여지는 것이지 그 뭐 본성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죠. 이거는 이제 붕어빵은 이름일 뿐 그 안에 붕어가 없다. 여기 이 말하고 똑같죠. 그리고 크라틸로스의 자연주의는 이게 이제 붕어빵 안에 진짜 붕어가 있다는 거죠. 이름 안에 그 진짜 사물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헤르모게네스의 규약주의는 중세 보편 논쟁에서 그 유명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 이름은 그냥 붙이기 나름이고 그 이름 안에 그 사물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크라틸로스의 자연주의는 그 중세 보편 논쟁의 실제론에 해당해 가지고 그 실제로는 보편자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는 붕어빵 안에 진짜 붕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중간 입장이죠. 규약주의도 아니고 자연주의도 아니고. 그 중간 입장으로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기도 하다 없기도 하다. 그래서 보편 논쟁으로 따지면은 이제 완화된 실제론하고 비슷한데 좀 그거 같진 않아요. 이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이 논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진 않아요. 전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데아를 도입함으로써. 이데아는 뭐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규약주의나 자연주의보다 더 황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붕어빵 논쟁이 이 소피스트들이 올바른 이름 논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삼일체 논쟁, 중세 보편 논쟁, 성찬신 논쟁에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사실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 신이 있냐 없냐 그 문제 가지고 캔터버리 대주교하고 누구야 리차드 도킨스하고 몇 년 전에 논쟁 벌였죠. 그게 바로 이제 붕어빵 논쟁이에요, 사실은. 전망대에서 좀 내려오면 요런 데가 나오네요. 여기가 좀 멋있네요. 하이데거는 이거를 이제 이 붕어빵 논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때까지의 철학이 존재와 존재자를 혼동했다는 말로
정리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자면, 신은 존재이고 인간은 존재자인데, 이 존재와 존재자를 혼동했다는 것은 신과 인간을 혼동한 것이죠. 그래서 제 주장에 따르면 신은 인간 안에 있는 건데 인간 밖에 있다고 혼동하고 찾으려 했다는 게, 이제 외부에서 찾으려 했다는 게 오류라는 거죠. 요 말을 이제 하이데거가 어렵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말이죠.